네, 들어가 봅시다. 몇 타지? 아무튼 저희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모이기 시작했고요. 각자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백운이고요. 한 분씩 근황 나누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면 굉장히 좀 바쁘게 살고 있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씨 뿌리는 단계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저것 그냥 일하면서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게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사업 같은 거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제대로 하고 있어서 그 뭐시기냐 뭐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좀 넣고 있고 네 이것저것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바닐라님. 안녕하세요. 이직 한 달 만에 또 다른 이직을 꿈꾸고 있는 바닐라입니다. 오늘 오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컵라면을 거의 한 달 만에 먹은 거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왜 한 달만 주셨어요? 아니 그냥 컵라면을 사 먹느니 그냥 봉지라면 사가지고 집에서 끓여 먹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 사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컵라면 ASMR 광고 이런 거 안 들어올려나? 되게 맛있게 먹을 자신 있는데. 네, 참고로 저희가 오후에 모이다가 오전에 처음 모였는데 다들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처음에 좀 횡설수설할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끝나셨나요, 바닐라님? 네, 끝났어요. 네, 누룽지님. 네, 저는 한 2주간 계속 활동하면서 지냈고 좀 특이한 점은 도시락을 많이 싸 다녔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연극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2주였습니다. 연극 뭐 보셨죠?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연극인데 퀴어 연극입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 찰리의 광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좋고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유튜브 정보란에 이메일로 컨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남겨놨으니까 각종 문의와 각종 협업 관련된 거는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의 주제는 뭐죠, 누룽지님? 오늘의 주제는 비동의 강간죄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 주제를 갖고 온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강간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강간죄 구성 요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2018년부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강간죄 구성 요건 변경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과 그것의 대안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가 왜 이렇게 그걸 제정하겠다 해놓고 계속 말을 바꾸고 그걸 제정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반대 여론이 생기는가 그것에 대해 좀 분노가 생겨서 이거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비동의 강간이라는 게 뭐죠? 네?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무엇이냐고요?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음,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네. 그러니까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좀 생소하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면 강간죄가 지금 구성 요건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협박과 폭력이 있어야 된다? 네,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성립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폭행범이 성폭행을 하러 왔을 때 이제
칼을 만약에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위협적으로 느낀 상황에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를 들어서 콘돔을 사용하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은 그게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되게 또 제대로 피해자가 협박당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리 없다 이런 통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강간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예,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꼭 폭행과 협박이 구성 요건에서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구성 요건을 바꿔야 한다라는 게 이 비동의 강간죄 이고요. 그래서 비동의 강간죄 쟁점은 두 가지로 비동의 강간죄를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된다. 혹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강간죄를 개정하자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의라는 말을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뭐 내가 뭐 소위 말해서 헌팅을 했어. 혹은 헌팅으로 하죠. 헌팅을 해서 어떻게 관계를 뭐라고 해? 어제 자리를 가졌는데 여성이 그것은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싫다. 별로 관계까지는 맺고 싶지 않다. 근데 남성이 어떤 폭력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신체적인 우위를 가지고 좀 강제적으로 말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좀 강제적으로 강간이라는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때문에 관계를 예, 성인 콘텐츠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여성은 싫다고 했지만 좀 강제로 관계를 맺었어요. 이거는 아이씨 강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데 강간이라고 할게요. 뭐 잘리면 잘리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범죄의 강간인가요? 아니면 비동의 강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강제성이 들어가면 폭력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닌 경우는 뭘까? 비동의 강간에 들어가는 범주는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콘돔은 끼고 합시다 그런 것들? 뭘 물어보시는 건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비동의 강간죄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례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래도 뭐는 콘돔은 끼고 합시다라는 거는 너무 한정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좀 더 이 저를 비롯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중 하나가 모르는 사람이 어두운 길에서 갑자기 칼 들고 나타나서 강간을 한다가 잘못된 통념인데요. 사실은 70% 이상이 아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60, 70% 이상이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강간이 아닌 강간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뭐 당장 떠오르는 건 뭐 연인 간에 나는 오늘은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근데 남자가 너무 원해서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동의 강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정확한 사례가 몇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맞나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맞아요. 네. 좀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비동의 강간죄다. 그러면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걸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제가 관련 토론회나 이런 걸 많이 갔는데 이런 걸 발제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성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이걸 가져오신 분들이 이번에 민주당 분들은 대부분 공천이 탈락된 상황이거든요. 뭐 권인숙, 뭐 정춘숙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갑자기 10대 공약에 그 비동의 강간죄를 넣겠다고 해서 좀 충격과 감동을 받을 뻔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이거는 뭐 실무적 오류 실수이고 그거는 차후에 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약간 역시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국민의힘과 한동훈 씨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 개혁신당의 천하람 씨도 그렇고 이건 무고죄 양산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건 다 오해 혹은 일부러 왜곡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신설하겠다, 뭐 우리나라만 이걸로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 물론 서구, 서양에서 대부분 제정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오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에. 네, 그러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떼서 보면 비동의 강간죄 자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 패널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비동의 강간죄 제정되어야 된다? 당연히 제정되어야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되게 협소하게 제정되어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그걸 넓히게 되면은 뭔가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주된 논지잖아요. 근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니 그런 요새 막 얘기하고 하는 게 뭐 성폭력 무고죄가 심각하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과연 맞느냐. 성폭력 무고죄가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이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6%? 뭐 7%? 그 정도인 것 같던데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게 되게 무고죄가 지금 성립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간죄의 현실은 아까 이제 비동의 강간죄 예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금전적인 것을 통해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단체 지도자와 신도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간들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라면 비동의 강간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일관된 주장,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죄가 생기고 좀 피해자들이 좀 속출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왜 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얘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엄청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좋은데 싫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엄청 단순하게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사실 그 상황에서 싫으면 폭력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너도 좋아하고 원했으니까 관계가 성립된 거 아니냐라는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원했던 여성상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순종적인,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밝히면 안 된다. 그거랑 약간 좀 다른 맥락인 것 저도 같은데. 그거랑 그러니까 다른 근데 이거는 계속 얘기하면 되니까. 잠깐만 예. 얘기해도 되나? 예. 그러니까
여성에게 어떤 정숙성을 요구하고 순결을 요구하는 건 아니, 아니, 있었던 것 같긴 해. 그런 그런 얘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예, 순결성 그런 얘기를 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온 건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가 싫은데 좋다고, 좋은데 싫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성은 그러니까 성을 그게 당연한 입장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풀어간 게 있지 않나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은 성적인 걸 원해도 뭔가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았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여성들은 좋아도 싫다고 해. 여성들은 싫다고 해도 사실은 좋아해. 이렇게 하길 원해.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 사회에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포르노 같은 데에서 그런 여성을 재현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일반적인 미디어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여성이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싫다고 표현하는 듯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이맥락입니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보다 그런 국민의힘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건 무고죄 양선되는 범죄다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여성의 말을 잘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여성의 몸이 이제 억압이자 자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여성은 일부러 좀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무고하게 그렇게 고소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빌미로. 근데 그런 것에 대해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하는 건 실제 발생하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너무 지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대부분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무고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단 말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무고죄에 너무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비율로 비교하자면 무고죄가 한 번 일어날 때 성폭력은 진짜 거의 비율상 훨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고죄는 무고죄대로 다른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성폭력은 성폭력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성폭력 상담소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 강간 상담 대비 기소되는 경우가 지금도 그러니까 상담 대비 기소된 경우가 20%고 상담한 사람들이 다 신고하고 고소하는 건 아니니까 신고하고 고소한 사람 중에 그게 기소된 경우는 3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성폭행을 당했을 때 기소하는 경우가 지금 신고하는 경우도 엄청 많지 않은데 그중에 그게 기소되는 경우도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네. 제가 무고죄에 대해서 약간 여담으로 추가를 더 하자면 이 무고죄가 부각되는 이유 전체 이유 중에 한 10%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사회에 엄청 많이 퍼져 있는 사법 불신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판사나 검사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까에 대한 불신이 되게 팽배하게 있단 말이에요. 뭐 보통 보면 막 전관예우니 뭐니 하면서 돈 많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편을 들면서 사법부가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예시를 하나 또 들라 그랬는데, 또 예전에 뭐 사법부의 이제 판사의 무슨 법 연구회 같은 거를 탄압했던 이유들을 보면 이제 뭐 좌파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려서 뭐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제 비동의 강간죄의 개정과 어떤 성폭력 무고죄에 관련해서도 이 PC주의에 물든 좌파 판사들이 이제 여성의 목소리만 들으면서 남자들을 탄압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약간 배경, 이렇게 이제 그 비동의 강간죄를 가지고 이제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어느 정도는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이제 여담으로 해봅니다. 저는 이 비동의 강간죄를 시작으로 어떤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문화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여성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말인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좀 많죠. 이게 어떤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대시를 할 때 10번은 찍어도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싫다고 해도 사실은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말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문화에 좀 팽배하다. 그게 좀 이 비동의 강간죄가 여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제 인생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 한 3번째 손가락에 꽂히는 게 쌈 마이 웨이라는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 김지원, 박서준의 주연에, 제가 이 드라마를 군대에서 보고 이 드라마라는 세계에 꽂혀가지고 이후로 이제 드라마를 보고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학교에서 성범죄 교육 같은 걸 듣는데 그 예시로 이 드라마를 갖고 오면서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 너무 옛날 기억 안 나는데 뭐 갑자기 뽀뽀하나? 뭐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성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맥락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드라마로 봤을 때. 근데 이 사건을 만약에 떼서 아무리 썸 타고 있고 좋아하는 사이, 서로 좋아한다는 걸 서로 약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자기 키스를 해버리는 것 옳지 않다. 성범죄다. 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충격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드라마를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저도 그 당시에 감수성이라고 말하잖아. 저도 그 당시에 인지가 좀 부족했었고 그게 우리 사회의 좀 보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대충,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래서 키스 같은 거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한 어떤 남성들 리액트는 뭐 그런 게 어딨냐, 뭘 그런 걸 물어보면서 하냐, 무드 깨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동의 강간죄가 제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우른 어떤 사회인식의 변화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뭐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약간 그 비동의 강간죄가 여태까지 왜 제정되지 못했느냐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잠이 덜 깼나 봐요.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이거 뭐 쌈마이웨이를 내가 안 보긴 했지만 유튜브에서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다른 대중매체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되게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되게 아름답게 그리면서 어떤 상황적인 그 맥락만 따로 똑 떼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범죄이고 성추행일 수 있는 행위들을 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
당연하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느룽지님 음.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노의 영향도 꽤 큰 것 같아요. 무분별한 포르노 양산에 대해서 되게 자주 나오는 어떤 그 레파토리잖아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음. 예, 그, 그렇죠. 그래서 포르노에 대해서 포르노는 뭐 공부고 강간은 실전이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와 그 끔찍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포르노를 통해서 성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포르노에서도 너무 여성이 그러니까 노 민스 노라는 여성 운동의 표어가 있잖아요. 여성 그거와 같이 하는 게 yes means yes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말을 계속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여자가 싫다 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고 싶었던 말은 아까 말했지만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일도 직장에서 봐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강경하게 노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조직 문화에서. 그러니까 여성들도 좀 살아남기 위해서 노를 하지만 좀 그러니까 성폭행이나 그런 성추행의 상황에서도 좀 애둘러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지션에 대한 그러니까 여전히 만연한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남녀만이 아니더라도 결국 직장 상사가 그런 거를 요구했을 때, 뭐 처음부터 강렬한 걸 말하진 않겠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낮은 수위에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한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급자보다는 하급자들에게 조금 더 적용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수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곁다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포르노에서 성을 배운다라는 거는 사실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건 중학교나 돼야 그 제대로 된 성교육을 했던 것 같거든요. 콘돔을 보여준다든지. 근데 빠른 친구들은 성교육을 받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이미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무 확장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확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성문화, 성에 대한 이해, 성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성관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 포르노로 성을 배우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내가 신문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게 얼마 전에 서울시의 이제 의원 한 명이 교육청 상대로
어떻게 이런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이제 성교육 관련 책들이었어요. 뭐 제목을 찾아보니까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10대를 위한 빨간 책, 뭐 여자 사전 이런 책들이 뭐 국민의힘 모 시의원께서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책들이 학교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엄청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조희연 교육감 상대로. 근데 이 책들의 내용을 보면 되게 어떤 뭐랄까 포르노보단 훨씬 건전한 내용의 어떤 성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재로 써서 애들을 잘 이제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기는커녕 어떻게 이런 음란한 교재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성적인 관념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엄청 막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은 이제 인터넷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리벤지 포르노나 그런 과장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에 대한 규제는 왜 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다시 좁혀져 보면 우리가 조금 큰 맥락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보다는 어떤 미디어나 뭐 포르노도 미디어로 포함시킬게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여전한 남녀 관계는 남자가 리드하고 여자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이 싫습니다. 혹은 하지 마 라는 행동은 사실은 긍정의 언어다 라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미디어가 담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런 맥락 안에서 한동훈 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좀 이 건에 대해서 좀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들을 여태까지 좀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통계 얘기했던 거 좀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강간 당한 경우에 이제 20%나 강간 당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에 30%만 기소가 되고 그 기소된 경우에도 전부 다 송치되는 게 아니라 기소된 경우 근데 기소된 경우가 30%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애초에 그 경찰에서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불기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법 체계에서도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는 구조고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더 애초에 신고를 적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당한 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불송치되고 불기소되는 이유 중에 대부분 20% 정도 되는 비율이 폭행 협박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경찰에 갔는데 경찰이 단추 하나라도 떨어졌어야 됐다. 그 정도의 폭행과 위협이 있었다는 게 단추 하나라도 떨어져서 입증이 돼야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이 없었는데 여성이 그런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여성이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여성이 사실은 좋아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말을 이 사법 체계 안에서도 지금 믿지 않는 건데 좀 더 여성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페미니즘이 아니긴 한데 여성 또한 한 명의 이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동의 강간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동의 여부로 법이 범죄와 비범죄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주거 침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 집에 이 사람 들어오는 거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다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믿고 사법 체계에서 주거 침입죄가 인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여성을 한 명의 뭔가 솔직히 말하면 여성을 한 명의 비이성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입증되었을 때만 강간이라고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폭행, 협박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를 여부로 강간죄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봤던 자료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고 여성들은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 남녀차별, 뭐 기타 등등이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남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로 모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여성이 투표를 안 하냐? 취직이 안 되냐? 뭐 대학을 못 가냐? 뭐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랑 비교하면은 많이 성장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저는 제가 평소에 문제의 크기를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의 크기를 본질보다 크게 보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문제의 크기를, 이 남성을 비롯한 여러 기성 세대들이 문제의 크기를 평소보다 작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여성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도 뭐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이 사람들이 여성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 자꾸 안희정 생각이 나서 안희정이라고 할게요. 안희정 그 사건에서 그 비서가 그 사람들만 이거잖아요. 네가 싫으면 싫다고 정확히 말했어야 된다라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젠더와 사회적인 지위를 다 떼고 이성과 이성의 관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하는 봐서 동등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너도 똑같이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본 건 아닌가? 근데 사실 동등하지 않잖아 사실은. 근데 사실은 동등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 뭐 비서와 도지사였나? 도지사의 관계는 당연히 동등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도 사실은 동등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닐라님도 그렇겠지만 밤에 걷는데 뒤에 여성이 따라온다고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좀 적죠? 확률 적죠. 근데 여성의 뒤를 걷다 보면 말이 이상한데, 걷고 있는데 앞에 여성이 있으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뭔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게 어떤 불안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몰랐는데 여성분들 뭐 택배 받을 때 뭐 곽두팔 뭐 이런 이름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산 여성 이름 혼자 있으면은 그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단순한 불안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 아까 기소율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그 기소된 사람들의 유죄 판결률이 얼마인지도 그 나와 있나요? 유죄 판결률은
이게 보통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유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검사 기소한 사건들의 유죄 판결률이 95% 정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검사들은 자기가 이제 기소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오면은 인사평가나 이런 거에 되게 안 좋게 적용이 되는 거지. 아, 성과로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유죄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들을 기소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판단 기준에는 어떤 본인의 어떤 여태까지 배워왔던 법리적인 지식도 들어 있겠지만 되게 그 안에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같이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검사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어떤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은 기소할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송치할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낮은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담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소율이 낮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네. 좀 반증일 수 있다라는.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게 미투 이전에 통계를 봤었는데 그때는 더 낮았어요. 그때는 10%대였거든요. 이게 여성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기소율과 성취율도 많이 증가한 거여가지고 그때는 알았어도 송치 안 해주고 기소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가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낮은 송치율과 기소율에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의 성과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맥락도 들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검사의 이제 무죄 판결률이 이제 높아도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봤을 때 일말의 어떤 뭐 판단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도 되게 많이 올려가지고 기소를 시키겠죠. 근데 그런 자기의 판단이나 어떤 커리어에 영향을 주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들어왔던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되게 50% 정도는 무죄를 받을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기소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죄의 성립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해도 어떤 일말의 어떤 무죄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검사가 판단되면 기소를 안 하는 거지. 그런 맥락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판단까지 오는 기반이 어떤 문화적인 관점들, 어떤 사회의 여론과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 판단들을 하겠죠. 저희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보다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무고죄가 무고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 건은 발생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러면은 이 한동훈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대안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보겠습니다가 좀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뭐 무고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하는 것보다 그게 먼저다. 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동훈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무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건데 그런 사람들을 또 처벌한다고 강화를 시키는 걸 만드는 바에 그냥
그런 일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동의 강화죄를 만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무고죄는 강하게 처벌을 해서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동훈 씨는 되게 엄벌주의자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여전히. 뭐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강하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이래서 이 정치인 집단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의 젊은 정치인들 보면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에서든 자기 속한 집단에서든 정치적인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근데 우리나라라는 그런 정치인 유스 시스템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니지. 전 장관이죠. 대표 아니에요? 지금은 뭐 무슨 위원장? 뭐 위원장? 뭐 비대위 뭐 아니에요? 뭐 맞아요. 뭐 일장이던데. 다 한동훈님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님의 어떤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무고죄 어떤 예전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무고죄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비즈니스가 만약에 대표가 그렇게 하면 진짜 자플래닛에 이제 악플들이 엄청 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누가 가치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누가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그냥 수능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고 난이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저는 요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 개식용 금지 넘어가면서 이게 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맞아요.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애견인이라서. 애견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기자회견도 가셨어요. 애견인도 되나? 애견인 되는 말이구나. 애견인이어서 좀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나라라는 게 우리가 회사도 그렇게 굴러가면 안 되고 학교 동아리도 그렇게 굴러가면 안 되는데 이 나라라는 게 좀 그렇게 굴러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정치인의 어떤 철학을 국정에 반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철학보다는 취향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됐으면은 어떤 타당한 이야기, 근거들로 대중들과 어떤 반대 의견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동의 강화죄와 연결되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썰들 있잖아요. 뭐 언제쯤 장례식장 사건이라든지 약간 뭐 옛날에 있었던 어떤 되게 아웃라이어적인 일부 사건들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문제는 실제로 성추행인 경우에도 무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죠. 사람들이 무고하대, 저 사람 무고하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꽃뱀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보는 건데 바닐라님 주변에 뭐 꽃뱀한테 대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서 꽃뱀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얘기는 대체 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는 거지. 참 할 얘기가 갑자기 많아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끊고. 여기서 끊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얘기 나누면서 네 의견 좀 마음에 든다 혹은 네 의견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답글은 못 따라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소모적인 그 댓글들이 많아서 아니, 다는 못 내비도 다는 못 따라드리고 아 이분은 정말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 근데 하트는 다 눌러지거든요. 하트는 다 눌러주는데 아, 이분은 좀 우리가 토론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답글도 달아드리니까 네, 그거 부탁드리며 저희는 네, 다음 주에 같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